방금 소개받은 부경대학교 과학컴퓨팅학과의 백승기라고 합니다. 뭐 제목이 조금 좀 특이하죠? 그리고 아마 강연 소개를 보고 오셨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저런 제목에 뭔가 강연을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쭉 물리학을 공부해 왔거든요. 처음 공부 시작한 것도 물리학이었고 나중에 박사학위 받은 것도 물리학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사람들의 좋고 나쁨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할 게 없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쩌다 보니까 이런 분야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또 뭐 한국연구재단에서 보호 연구라고 이렇게 또 연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일단 이 제목은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논문에서 따온 거예요. 저 밑에 영어로 써놓은, 그러니까 영어로 쓰여진 논문인데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에 일본에 있는 수학자 오호츠키라는 분과 그 지도 교수님인 이와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이 저런 제목으로 논문을 쓰셨어요. 근데 그 논문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사실상 저런 그러니까 선을 어떻게 정의할까라는 저 질문을 놓고서는 저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막연하게 보이지만 또 무슨 얘기가 여기서 나올지 잘 짐작이 되지 않으시겠지만 한번 저 질문을 붙들고서는 제가 여태까지 공부해 온 것, 또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제기된 질문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뭐 저희 학교나 학과나 그렇게 뭐 썩 이렇게 익숙하신 이름은 아닐 거예요. 부경대학교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부산이요? 아, 맞습니다. 예, 부산에 있습니다. 혹시 이번 여름휴가 광안리로 가신 분 있나요? 해운대는 안 가셨나요? 너무 멀죠. 여기서부터 한 300k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광안리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걸어서 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바람 좀 쐬고 싶다 그러면 학교 이렇게 문 밖에 나가면은 바로 사실 바닷물이 이렇게 보여요. 저희 학교가 배를 두 척을 갖고 있는데 그 나가면은 바로 그 배가 이렇게 부두에 정박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컴퓨팅학과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만들어진 지 이제 3년밖에 안 된 신생학과입니다. 제가 원래 21년까지는 물리학과에 있었다가요. 저 학과를 학교에서 좀 의욕적으로 새로 만들게 되면서 저 학과로 옮겼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저희 학과에 뭐 하고 있나 어떤 분들이 계신가 좀 소개하는 페이지를 이제 여기 오기 직전에 부랴부랴 하나 만들었는데 저기에 있는 게 이게 접니다. 약간 좀 포토샵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달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통계물리라는 것 그리고 진화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어떤 건지는 이제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조금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임영훈 교수님은 원래 화학과에 계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계산 물리 화학이라는 걸 하시는데 화학이라는 게 뭐 분자들 사이에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컴퓨터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쁜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강지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뇌과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뇌를 이렇게 실제 실험하는 분들하고 같이 일하지만은 컴퓨터상에다가 뇌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를테면 잠잘 때에는 뇌가 어떤 상태에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실험하고 맞춰가지고 모형을 만들고 거꾸로 그러면 모형에서 이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실제 이 환자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네 뭐 이런 걸 연구하는 분이에요. 이은 교수님은 계산 사회과학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계산을 통해서 또 실험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에 집어넣고서는 사람들이 이를테면은 어떤 식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게 되는가, 언제 얼마나 실제보다 뭔가를 더 많이 있다고 느끼거나 실제보다 뭔가 더 적게 있다고 느끼거나 그런 것이 어떤 이유로 일어나며 또 어떤 결과를 낳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전공하신 분야는 사실은 뭐 물리학 관련된 분야예요. 김광주 교수님은 수학자입니다. 수학자인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코로나 확진자 수도 물론 하지만 이제 환자들 데이터를 놓고서는 그 바이러스의 특성을 거꾸로 알아내요. 환자들이 뭐 며칠이 지나면 제일 아프더라. 며칠 지나면 좀 괜찮아지더라. 이걸 갖고서는 근데 그게 효과가 우리 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사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뭐 면역계도 작동하고 있고 또 이게 며칠 전에 들어온 바이러스와 새로 생겨난 바이러스가 막 같이 검출이 되고 그래서 사실 데이터만 본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거는 잠복기가 며칠이구나 하고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수학과 컴퓨터의 도움으로 알아내는 분입니다. 최병수 교수님은 양자 컴퓨터 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제작도 해보셨고 이제 저희 학과에 오시기 전에는 지금은 이론적인 연구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물리화학, 생물 뭐 여러 문제들을 컴퓨터에 넣고서는 하는데 의외로 분야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지만 얘기해 보면은 서로 배울 게 많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비슷하거든요. 서로 이렇게 하는 일이. 그래서 뭐 저는 이런 학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뭔가 굉장히 좀 특이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컴퓨터에다가 작은 사회를 만들어 넣고 있어요. 뭐 그런 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요새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는 일인데, 뭐 일종의 그래서 이것도 계산 사회과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람들이 행동한 어떤 특징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모형으로 만들어서 컴퓨터에다가 그거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제가 준 방식대로 이렇게 서로 만났다 헤어졌다 서로 뭘 주고받았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이 사회는 어떤 모양이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뭐 첫 번째 떠오르는 질문은 그렇죠. 이 사람은 분명히 이과생인 것 같은데 뭐 어쩌자고 뭐 도덕 문제 같은 거를 다루고 있는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굉장히 옛날에 살았던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연 법칙의 일부를 이해하는데도 수세기가 필요하지만 현명한 사람이 인간의 의무를 익히는 데는 하루면 족하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수학, 과학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언뜻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열심히 따라서 이해를 해 나가야 돼요. 하지만 뭐 약한 사람을 돕는다. 부당한 일을 봤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익히는 데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분은 영국 분인데 과학 지식은 일상적인 활동이랑은 상관이 없다. 우리는 늘 도덕적이어야 되지만 그냥 뭐 수학이라는 거는 우연히 기회가 닿고 능력이 닿으면 하는 거고 안 해도 상관없다. 한가한 사람들은 하게 두자. 이런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관념이 지금에 와서는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의 세상은 무엇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이거를 이해하는 데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통해서 저는 그거를 공부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또 지금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입니다. 도덕이라는 건 과학이 아니다. 두 개는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다. 근데 이제 약간 좀 얘기가 바뀌기 시작한 게 대략 한 뭐 100여 년 전쯤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높은 애국심과 충성심, 복종심, 용기, 공감 능력을 가져서 공동선, 그죠? 뭐 전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서로 도우며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사람들을 많이 확보한 부족, 뭐 어떤 사회, 그런 사람들이 다른 부족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 선택일 것이다. 말하자면 뭐 축구팀 두 개가 있는데 한쪽 축구팀은
굉장히 희생적이에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몸을 날려서 어떻게든 팀을 승리로 이끌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팀은 개개인이 뭐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팀의 승리에는 어떻게 하면 내 몸 안 다치고 그냥 뭐 연봉 받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팀이 이기겠죠. 아마도. 그러면은 잘 승리 못하는 팀은 이제 리그에서 퇴출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럴듯해요. 우리 사회가 이런 어떤 선한 용기, 공감 능력 이런 걸로 버텨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는 모든 사회가 어느 정도는 다 저런 능력에 기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게 없는 사회는 이미 다 망해서 없어졌으니까 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것 같죠?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리처드 호킨스. 굉장히 사전 지식이 좀 많으시네요. 그거보다 좀 옛날 사람입니다. 보기를 몇 개 드릴게요. 1번 찰스 가윈, 2번 찰스 나윈.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이 인간의 진화에 대한 책을 썼을 때 제일 첫 번째 책에 이 얘기를 썼다가 재판을 발행하면서 이 말을 지웠어요. 자기가 봤을 때 이건 조금 위험한 말인 것 같다. 잘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되는 말인 것 같다고 해서 뒤에 지웠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설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팀이 리그에서 퇴출되는 데는 시즌이 끝나야 그게 결과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이 다치는 건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팀의 성적이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기 전에 내가 먼저 몸이 상해버립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경기 못 뛰고 나가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자연 선택이라는 게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거는 개인한테 먼저 일어납니다. 팀별로 일어나는 건 보통은 느려요. 그래서 팀이 살아남기 전에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적인 게 개인한테 너무나 직접적으로 빠르게 피해를 주면 이런 설명이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혼자 노력해도 다른 팀원들이 팔짱 끼고 보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자연 선택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중론입니다. 두 번째 말은 요거는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말 자체도 조금 이게 어려운데 진리란 그것 없이는 특정한 종의 존재들이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더 이상 살지 못할 그러한 오류의 한 양식이다. 이거는 누가 했을까요? 대단합니다. 굉장한 배경 지식을 가진 분이군요. 그거보다 좀 나중 사람이에요. 찰스 다윈이랑 대략 한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도 보기를 드릴까요? 1번 얌체, 2번 삼체, 3번 은미체, 4번 니체.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분도 다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특정한 종이라는 말을 쓴 거는 이제 종의 기원 거기서 나온 말이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인간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건 사실은 오류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다만 우리 인간의 생존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린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요 예는 제가 나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대략 한 19세기 정도부터 사람들이 천천히 생각을 한 게 우리가 여태까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고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인간의 역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게 옳고 이게 선한 거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외계인이 보면 되게 이상한 거고 아니면 인간이 하는 다른 동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나쁜 짓인데 우리는 그거를 다만 우리 인간 종의 생존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는 이게 참이지만 다른 환경에서는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게 좀 그렇다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도덕이 생겨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도덕은 그럼 어떤 환경에서 태어난 걸까?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런 한 가지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한스 요나스라고 하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한 건데요. 전통적으로 많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윤리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 사람은 말합니다. 먼저 인간이 아닌 대상을 다루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길 가다가 돌멩이를 화가 나가지고 발로 찼다. 그다지 점잖은 짓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인 짓은 아니에요. 윤리는 오직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보통 그래요. 그 다음에 인간의 기본 조건은 상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설령 그러니까 숲에서 나무를 하나 자른다 그래도 나무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구에는 이만큼도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제가 쓰레기를 버려도 그렇죠? 바다에 쓰레기를 버려도 바다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아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는 그게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선과 악은 행위에 가까이 존재한다. 제가 지금 누군가를 돕는다 그랬을 때 이 도운 사람이 실은 나중에 뭔가 나쁜 일을 겪어서 악당이 돼서 수많은 사람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이걸 도운 너는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의 일. 어느 정도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 한 요 정도 범위, 요 정도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서는 너는 잘했어, 너는 못했어를 말한다는 거예요. 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우린 보통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더 이상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과연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수만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에 가까이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지만 또 분명히 우리의 기본 조건, 지구 환경을 바꾸어 놓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전통윤리로서는 이거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굉장히 노력을 하면 그래 이건 나쁜 짓이야.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야 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문제는 우리 몸에 굉장히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줘요. 이거는 다분히 의식적인 죄책감입니다. 전통윤리가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종류의 문제예요. 이거는 특히나 요즘 세상에 있어서는 기후위기 같은 게 계속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도 계속 악화되고 있는 큰 문제가 큰 이유가 저는 이거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린 이상하게 이런 종류의 문제에 진짜로 윤리적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윤리라는 게 옛날에는 아마도 이것이 다 참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 빚어진 우리의 전통 윤리, 우리의 윤리적인 사고, 우리 뇌 안에 박혀있는 그런 직관들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뭔가 잘 안 맞는 그런 한 가지 예예요.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쵸? 예. 예, 그쵸? 여기 뭔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폭주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그냥 가게 놔두면 5사람을 쳐요.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 레버를 밀면 길이 바뀌면서 이 기차 이쪽으로 가면서 이 한 사람을 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 레버를 당길 것인가? 아주 잘 알려진 도덕적 딜레마입니다. 예, 최소한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어떤 딜레마인데, 이건 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당긴다고 하든 안 당긴다고 하든 정답 뭐 맞았다 틀렸다를 얘기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사람들의 도덕 감정이 무엇에 좌우되는가를 알려주는 한 가지 뭐 세팅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레버를 당길까 말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사람들이 갈려요. 대충 한 반반으로 갈립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밀어서 철로로 떨어뜨려서 기차를 막을래? 똑같이 한 사람 희생해서 5사람 살리는 건데요. 내가 옆에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철로로 이 사람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차를 막아요. 결과는 똑같아요, 사실은. 한 사람 죽고 5사람이 살았어요. 그렇게 할래? 그럼 대부분의 사람이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이건 분명히 나쁘다라고 하는 어떤 직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최종 결과를 보고 그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변종이 있습니다. 그럼 넌 이렇게 하면 할래? 이것도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할래? 이런 굉장히 많은 변종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알게 된 게 일단 사람을 수단으로 써, 그렇죠? 기차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밀고, 혹은 해를 가하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또 내가 직접 힘을 써서 능동적으로 해를 입히는 행동은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요. 반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누군가한테 똑같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애매해져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스위치가 잘 켜지지 않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뇌가 뭔가의 맥락에 의해서 어떤 진화적인 맥락에 의해서 뭔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그러니까 어떤 전통적인 윤리가 가지고 있는 맹점 혹은 어떤 맥락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덕이라는 걸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해봤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때 사실은 의존하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뭐 어떤 사람은 4가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더 많다고 그러는데, 저는 일단 이 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6가지 차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지금 다 읽으실 필요 없어요. 조너선 하이트라고 찾아보시면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이 6가지의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들 사이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거를 딜레마로 느낍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근데 만약에 뭐 이것들 중에 틀이 하나만 적용이 되면 비교적 판단이 쉬워요. 자, 요 6가지 한 번에 다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일단 밑에 있는 3가지만 먼저 얘기할게요. 위에 있는 3가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밑에 있는 3가지부터 먼저 얘기하느냐? 이게 어려워요. 저한테는 어려워요. 소위 집단적 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충성심. 내가 속한 연합, 그룹에 충성을 바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 같이 좋아하고 혹은 거기서 누군가 배신한다면 격분을 해요. 그 집단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거를 좋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설명은 집단 선택. 아까 말씀드린 그 다윈의 선택이 사실은 집단 선택이에요. 집단이 선택된다. 축구팀이 선택된다. 집단 선택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차원도 있어요. 이를테면 권위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 나쁜 걸 생각하기가 쉬운데 요새 와서는 그게 아니라 이를테면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런 거예요. 선생님을
공경해라. 이런 종류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돌봄을 받고 뭔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분을 존경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꼭 그분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분으로부터의 어떤 아낌,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렵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따르고 존경을 합니다. 이거는 아마도 우리 인간도 뭐 닭이나 혹은 늑대처럼 서열 안에서의 자기 위치를 찾는 것으로부터 뭔가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위치가 일단 찾아지면 어쨌든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오늘은 쟤랑 눈치 싸움을 해야 될까?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제 말은 듣고 쟤한테는 안 들어도 돼. 뭐 이게 어느 정도 분명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제 뭐 그런 종류의 혜택도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약간 이게 종교적인 차원이에요. 뭔가 뭐 일단 십자가를 보고 어떤 뭐 느낌을 갖는다거나 뭐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을 거라고 느낀다거나 그게 훼손되었을 때 굉장한 어떤 역겨움을 느끼고 그거에 뭐 엎드려서 숭배하는 그런 거에서 뭐 뭔가를 느끼고 절제, 순결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욕망을 억누르는 건데도 그런 것들로부터 기쁨을 느껴요. 사람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것도 저는 잘 뭐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잡식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음식은 그러니까 새로운 음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시도를 해보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거는 상했고 혹은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독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어떤 관념을 가지게 되었을 거라는 뭐 그런 종류의 설명인데 이건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 집단적 차원이라는 게 뭐 아주 그렇게 인기 있는 관념은 아닙니다. 요새 와서는 특히 어떤 뭐 집단의 충성을 바탕으로 나쁜 일을 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있어요. 사람을 관찰하는 사람은 모두 다 이게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전쟁에서도 있어요. 전쟁이란 추악한 활동에서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란 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참전한 분들조차도 전쟁의 참상을 증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 이면의 얘기가 뭐냐면 이것도 이제 하이트가 수집한 증언인데 이제 그 노병을 이제 나이든 참전 용사를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 정말 너무 끔찍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뒤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너무너무 좋았더라고. 사람을 죽이는 게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전우들끼리 그 끈끈한 정을 나누는 게 자기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내 것은 우리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전우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고 느꼈다. 솔직히 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이 느낌.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뭐 터키 근방에서 발견한 어떤 유적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유적인데 이거는 제가 솔직히 뭐 고고학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지만 한번 갖고 와 봤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여태까지 사람들이 생각해 온 거는 사람들이 이제 수렵 채집으로 자유롭게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농업을 하는 게 농사를 짓는 게 굉장히 사람들을 먹이기에 좋더라.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농사를 지으니까 쌀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누구는 그 남는 쌀을 자기 걸로 이렇게 싹 가져가는 거죠. 그 대가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나를 왕으로 삼아. 혹은 나를 너희들의 뭐 지도자, 종교 지도자로 삼아. 뭐 이러면서 종교라는 게 생기고 국가라는 게 생겼을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태까지 사람들 이제 아마도 이럴 것이다라는 설이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만들어졌나를 조사를 해보니까 인간이 농업을 시작한 것보다 더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사실은 종교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살면서 종교라는 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 그보다 더 먼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종교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농업을 하면 사람의 위생 환경이나 건강 조건이나 영양물 섭취나 모든 게 나빠집니다. 그게 지금의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그렇지만 자기 집단을 위해, 자기 집단의 어떤 믿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 농업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의견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집단적인 어떤 게 생긴 게 아니라 실은 어떤 집단적인 믿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훨씬 더 오래전부터 박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은 뭔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우리가 뭐 침팬지라든가 고릴라라든가 이런 가까운 유인원 사회에서도 우리랑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동물들은 가족한테 잘해주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친구한테는 잘해줍니다. 예, 그거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밑에 있는 아이들처럼, 여러분 이제 여기도 자녀분들을 데리고 많이들 오셨는데, 이제 특히나 어렸을 때 애들이 손 끌고서는 엄마 이것 좀 봐봐, 엄마 이거 봐, 그렇죠? 아빠 손 끌고 가가지고 아빠 이거 같이 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인간은 합니다. 자기 친구들하고도 우리 이거 뭐 다리라고 하자, 그럼 너는 이거 해, 소꿉놀이 다 하잖아요. 하지만 유인원은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긴대요. 그래서 그걸 거기에 너도 나와 같이 헌신하기를 기대를 하고, 또 그렇지 않았을 때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지 내가 이걸 안 했을 때 제가 나를 응징할 거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나와 너 밖에 있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제3의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우리라는 그림에서 내가 그럼 벗어나는 거야 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게 싫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연구를 한 뭐 정확히 요 그림은 딴 데서 온 거긴 하지만, 토마셀로라는 분이 한 얘기인데, 인간이 느끼는 의무는 정체성 상실의 위협에 대한 반응의 형태를 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그런 일을 한다면 나는 내가 아는 내가 아니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개인 대 개인의 응징과 보복, 이게 아니고요. 이상하게 나는 그걸 하면 더 이상 내가 아닐 것 같은 굉장한 위협을 느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떤 또 다른 어떤 더 큰 내가, 더 큰 우리가 나의 행동을 뭔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고, 그거에 의해서 자기는 굉장한 죄책감을 느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런 집단적인 차원의 설명이에요. 근데 이게 저 같은 이론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계산 가능한 형태로 만들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부분부터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가 제가 조금 더 얘기할 거리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우리가 선과 악을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남에게 배려를 하고 이런 거는 좋은 일이고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의 설명은 뭐냐면, 이제 뒤에 차례로 슬라이드가 나오겠지만 아마도 양육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공평해야 돼요. 누군가를 부당하게 계속 누구의 것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고, 누군가만 편파적으로 다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개합니다. 이거는 아마도
이것도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데에서 나오는 어떤 도덕일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소위 갑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항을 해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놀랍게도 사람들 사이의 소문 그리고 도구의 사용에 의해서 아마 이런 관념이 발달했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자기가 좀 힘이 세다는 이유로 막 자기 멋대로 뭐 사회에 온갖 좋은 것들 다 자기 걸로 갖다 놓고 다른 사람 손도 못 대게 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 걸 막 부당하게 빼앗고, 이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댑니다. 되게 좀 저러면 안 될 것 같지 않니? 얘기가 오고 가요. 그러면서 도구를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무기라는 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어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글쎄요, 인간이 인간을 육체로 제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상대가 힘이 좋은, 갑질을 할 만한 그런 육체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누군가가 진짜 엄청난 육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이 저런 부당한 행위를 하기 시작했을 때 몸으로 그걸 제압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도구는 그걸 도와줍니다. 말하자면 밤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한 압제자들을 아마도 하나씩 걸러가면서 우리 사회 모양을 만들어 오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 양육이라고 하는 측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진화적인 관점에서는, 진화 생물학에서는 특히나 이제 어떤 수학, 이론 생물학 분야에서는 이거를 친족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가족한테 더 잘해주는, 그랬을 때 그 잘해주는 성질이 점점 더 퍼지게 돼요. 구체적으로 연관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서로 같은 유전자를 나눠 가졌느냐 하는 그 비율을 말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평균적으로 한 2분의 1 정도의 연관도가 있죠. 왜냐하면 아빠, 엄마 둘 중에 하나를 물려받을 테니까. 그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데 드는 비용과 편익의 비율보다 크다면 그러면은 도와준다. 혹은 그렇게 도와주는 성질이 있다면, 그렇죠? 이러한 부등식이 있을 때, 말하자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이랬을 때 그 성질을 내 자식도 물려받았을 거고요. 그러면 내가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그래서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성격을 또 물려주고 하다 보면 아마도 그런 성질이 우리 모두의 특징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놀랍게도 이상하게 저런 계산을 못하는 동물들도 그냥 알고 이렇게 진짜 저거대로 행동을 해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런 특성을 가진 유전자들은 이상하게 퍼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원래는 자기의 자식이 고통스러워하거나 무언가를 필요함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하게끔 우리가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식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유전자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나랑은 좀 다른 모양이 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거의 판박이시지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대충 이마가 넓고 눈이 크고 통실통실하면은 잘해줘. 아마 네 아이일 거야. 이 정도의 관념을 아마 갖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본래적 동인입니다. 자기 자식한테 잘해주라고 이런 성질 갖고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조금 이렇게 느슨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네 자식일 거야 이렇게 알려주다 보니까
바다표범이 내 아이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도 눈이 크고 이마가 넓네, 토실토실하네. 그러면은 아 귀엽다 느낌이 어쩔 수 없이 들어요. 근데 이게 꼭 좋다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게요. 이게 좀 이제 불편한 진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백인 사회에서 조사를 한 게 뭐냐면, 이를테면 뭐 자선 사업체에서 기부를 해달라고 할 때 백인 아이의 사진을 보내는 게 가장 기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 가장 불쌍한 아이가 아니고요. 자기랑 닮은 사람한테 우리는 조금 더 후해요.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복지국가, 사회가 어떤 기본적인 삶을 책임져주는 그런 국가의 성립의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인종적으로 단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랑 다른 인종의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지갑을 잘 열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옳다,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지는 이제 우리의 몫인 거고요. 뿐만이 아니라 저는 왜 사람이 반려동물을 가질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해해요. 예, 저도 강아지 보면 귀엽고 고양이 보면 귀엽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예뻐합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 원래의 기준이 너무 느슨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굉장히 좀 폭넓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진리라는 건 사실 오류라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자기 자식한테 잘해주는 게,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얘가 내 자식인 게 요 바운더리 안에서는 당연했기 때문에 잘해주라고 이렇게 우리가 갖고 태어난 건데, 요즘에 와서는 이게 절대적인 진실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는 오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눈이 크고 이마가 넓은 토실토실한 무언가를 좋아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사실은 그다지 옳은 명령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일단은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똑같은 전략을 씁니다. 귀여운 동물들을 후원자들한테 보내요. 바다표범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부금이 많이 들어와요. 하지만 바다표범이 정말로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보호받아야 될 종은 아니거든요. 사람은 자기랑 자기의 본능을 자극하는 그 동물들한테만 이상하게 후원을 해요. 그것도 그렇게 꼭 옳은, 공평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상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 만난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단골 손님한테는 함부로 박하게 대하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 만날 거고, 내가 만약에 오늘 저 사람한테 잘못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되갚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호성이에요.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도 잘해줄 거고, 내가 잘못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잘못할 수 있어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상대의 진짜 속마음을 몰라요. 상대가 나를 속상하게 했을 때 이게 실수인지 혹은 정말 나쁜 마음을 갖고 한 건지를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상대는 실수라고 하겠죠. 근데 왜 나한테만 실수를 할까? 며칠 전에도 나한테 실수했잖아. 그렇죠? 이게 과연 실수일까? 계속 짐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보복을 하겠다라고 쌈딱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허허허허. 그러면은 내가 호구가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하죠. 직장 생활에서 아마 혹은 뭐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딜레마입니다. 말하자면 상대를 용서하자니 내가 호구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일일이 꼬치꼬치 되갚아 주자니 저 사람은 사이가 영영 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써가지고
상대를 봐주는 거, 상대한테 보복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보복한다. 이렇게 하면 나는 봐준다. 뭐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쫙 컴퓨터로 만든 다음에요. 그것들 중에서 실수가 일어나도 계속 사이가 좋게 남아있고, 하지만 정말로 누가 악의를 가지고 계속 나쁜 짓을 하면은 응징하는 게 가능한지를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상대의 속마음을 모르고 해도, 또 상대가 아무리 나보다 똑똑해도 그게 가능해요. 그거를 증명하는 데는 약간의 수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메일을 주시고요. 근데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뭐냐면, 이 위에서의 이 딜레마는 뭐냐면 상대의 의도를 알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건데 상대의 의도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 결과를 보고서는 가만히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저도 알게 된 사실이에요. 컴퓨터가 알려주는 바가 뭐냐면요, 상대를 알려고 하지 마. 네가 고칠 수 있는 거는 네 실수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실수한 건 제가 확실히 알거든요. 내가 원래 이걸 하려다가 이게 이거 엇나갔네? 이건 알거든요. 엇나가면 미안하다고 하고서는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를 바로 잡고 갑니다. 이렇게 하면 실수가 일어나도 사이가 나빠지지 않아요. 또 나는 상대의 의도를 묻지 않고 상대가 해준 대로 웬만하면 되갚아주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보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소위 착취를 피하고 공평함, 공정함 이런 거를 이룩하기 위한 몇 가지 규칙들을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분이랑 찾았는데, 모두가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계속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내가 실수했을 때는 그거는 바로잡아야 돼요. 상대의 일탈은 의도를 묻지 않고 응징하면 됩니다. 이건 알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행동만 보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 개전의 정이 보이면 상대도 나처럼 사과를 하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보상할게 라고 하면은 용서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의 이것도 자세히 얘기하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이러한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서는 내 행동 규칙을 만들면 실수는 바로잡고 악의는 응징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조금 더 어려워요. 이게 이제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일인데, 평판과 소문의 활용이라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많은 예가 있어요. 이를테면 옛날에 상법 체계가 특히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좀 잘 정비가 안 돼 있을 때, 하지만 무역은 하고 싶고 이랬을 때, 특히나 이제 뭐 바다 건너에서 뭔가 무역이 계속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 주인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대리인을 거기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는 대리인을 고용을 하든가. 근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가 없잖아요. 나 모르게 뭘 하고 있는지, 뭐 장부를 빼돌리고 있는지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계속 평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께 걔 좀 이상한 것 같아. 얘는 사람 믿을만해. 이런 일이 있었는데 괜찮았어. 이런 걸 계속 하고, 만약에 속임수를 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속임수를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쪽도 똑같이 되갚아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대리인의 질을 관리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거 밑에는 또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1977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집트 정부가 30년 만에 빵값을 올리려고 이제 올리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때는 실패를 했고, 그래서 좀 나중에 어떻게 바꿨느냐면 빵을 조금씩 작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조금씩 값싼 재료를 써요. 사람들이 뭔가 예전만큼 맛이 없는 것 같아. 예전보다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 그런데 자기는 그걸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그걸 알고 있는지를 내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위의 경우에는
내가 불만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너도 알고 내가 너도 불만을 가졌다는 걸 알고 이게 그러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뒤엎어 볼까? 이게 됐는데 밑에는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 딴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네? 그럼 나도 가만히 있어야지. 모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조용히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돌고 도는 소문, 정보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요새 관심을 두고 보고 있고요. 이게 아까 제목 말씀드리면서 언급했던 그 오츠키와 이와사라고 하는 분이 발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을 정해야 할까? 그 당시에 질문은 뭐였냐면요. 나쁘다고 소문난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얘는 나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말하자면 돕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좋은 일인가?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도와줘야지 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저 사람은 응징을 하는 게 맞아 라고 답을 했어요. 둘 다 양쪽 다 수학자들입니다. 응용 수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도덕 철학자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요 오츠켄 이와사가 뭘 했냐면 그래? 한번 우리가 다 해보자. 예, 이 사람들도 이제 컴퓨터로 한번 다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그렇죠? 평판을 만드는 규칙과 그 다음에 좋고 나쁨을 보고 그래서 도울까 말까 정하는 규칙을 다 썼어요. 예, 수학적인 그냥 경우의 수입니다. 그걸로 다 그냥 썼어요. 마치 주사위 던지면 1, 2, 3, 4, 5, 6 나오는 거 경우의 수 세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럴 땐 이렇게 평가하고 저럴 땐 저렇게 평가하는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썼어요. 그랬더니 4,000개가 넘는 가능성이 나왔고요. 뭐 말하자면 각각의 4,096개의 사회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회를 만들었고요. 그때 다른 행동을 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이 기존 사회 구성원들보다 더 잘 살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안정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럼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야, 쟤 좀 이상해. 쟤 도와주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다른 행동하는 사람이 그 사회에서 발을 못 붙이고 쫓겨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기존 사회 구성원보다 더 잘 살면 이 사회는 불안정한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따졌어요. 네, 그랬더니 딱 8개가 남더라는 거예요. 모든 4,000개 넘는 가능성 중에서. 그게 이제 선두 8전략이라고 이분들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굉장히 말이 되는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협력하면 협력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누가 배반했는지 배반하면 나쁜 거라고 딱지를 매겨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나쁘게 딱지가 매겨진 사람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봐요. 하지만 사과하면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 모두가 당장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럼으로써 평판을 얻고 그로부터 이득을 얻는 게 확실하다면 도움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했어요. 나쁘다고 소문난 사람을 외면하는 건 좋은 일인가? 좋다는 거예요. 8개 모두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소문난 사람은 응징해도 좋다. 근데 이제 여기도 여러 가지 수학적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옳으냐 그르냐는 우리가 좀 더 따져봐야 되는 문제지만 어쨌든 이분들의 그 모형 안에서는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이제 요즘 들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앞의 경우에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좋고 나쁘고에 대해서는 다 합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놓고 좋다고 하고 누군가는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면 간혹가다 문제가 생겨요.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데 쟤는 좋은 사람이라고 보고 도와줘요. 그러면 나는 혹시 도와주는 쟤도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나쁜 사람을 도와주는 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얘기해도 됩니다. 애매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근데 우리는 나쁘다고 하고 싶죠. 근데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특히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질문 자주 받는다 그래요. 저렇게 나쁜 사람은 어떻게 변호할 수가 있어? 말하자면 뭐 이런 종류의 관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엄격하게 나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나쁜 거다라고 하는 규범은 사회를 두 조각으로 쪼개놓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한 일이에요. 저희 학생이랑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페이스북에 서로 뭐 친구 사이를 그려놓은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 이쪽은 미국의 민주당, 이쪽은 미국 공화당이고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규범이 지배적인 게 되면 사회는 두 조각으로 쪼개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전산으로 컴퓨터로 사회 실험을 해본 건데요. 이게 그 엄격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이고요. 요 점이 찍혀 있는 건 좋다는 뜻이고 이제 하얗게 비어 있는 건 나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고 있나, 좋은 사람으로 보고 있나, 뭐 이제 이걸 나타낸 건데요. 예. 근데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뭐 누가 누굴 도와주는 걸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가정을 넣고 이 계산을 돌리면 그냥 무작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사실은. 나는 굉장히 대쪽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나쁜 사람하고는 절대 말도 안 섞어. 근데 그런 분들은 이 불안정한 사회에서는요, 사실상 좋고 나쁨을 하나도 구분하지 못해요. 적어도 이 모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니체의 이 말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꼭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말이 아니더라도 여기 괄호에 어떤 말이 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 개개인이 따르고 있는 그런 행동 및 평가 규칙이 전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까? 이런 걸 보고 있고요. 제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는 이제 이런 집단적인 차원의 문제를 과연 어떤 식으로 계산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최근에 기후 위기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본다면 미래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뭐 민주주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해 당사자가 와가지고 자기 몫을 요구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서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손자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몫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런 세대의 몫은 과연 누가 대변할 것인가? 아까 얘기한 그 6가지 차원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